세상 사람들에게 그레이스 켈리는 우아함의 전형이었습니다. 은막의 여왕에서 지중해의 낙원에서 왕족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는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명작에 출연하고 당대 최고의 감독들을 사로잡았으며 행복한 결말의 본보기로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대중에게 비친 모습과 사적인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삶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야망 아버지의 인정을 향한 절박한 갈망, 그리고 결국 그녀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무거운 왕관의 무게로 점철된 복잡하고 때로는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29년 11월 12일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불굴의 투지와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재정의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잭 켈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맨 땅에서 건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정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3번이나 딴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신체적 강인함과 실질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적인 집안에서 뜨제제로 태어난 그레이스는 종종 미운 오리새끼 또는 소외된 중간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했던 것과 달리 그레이스는 병약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경쟁했고, 이러한 심리적 갈망은 결국 그녀를 할리우드의 스포트라이트로 이끌었습니다. 가족 식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박수갈채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10대 시절 그레이스는 성모승천 수녀회가 운영하는 엄격한 수녀원 학교인 레이븐힐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14살이 되어 펜실베이니아주 세스트넛 힐에 있는 스티븐스 아카데미로 전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스에서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비로소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교과서에서 연극부와 남자아이들의 관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한 선생님은 그레이스가 학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빛나는 매력을 발산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찾은 것입니다. 연기는 그녀가 형제자매들을 능가하고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레이스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늘 현실적인 아버지께서는 연기를 매춘보다 조금 나은 직업으로 여기셨고, 그녀가 전통적인 진로를 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찾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고, 돌아온 후 뉴욕에 있는 미국 연극학교 American Academy of Dramatic Arts에 입학했습니다. 냉담하고 회의적인 부모님은 단 1년치 학비만 지원해 주었고, 사실상 그녀의 성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로 결심한 그레이스는 63번가에 위치한 여배우와 모델 지망생들의 안식처로 유명한 바비존 여성 호텔에 머물렀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패션 모델로 활동한 그녀는 백옥 같은 피부와 세련된 이목구비로 표지 모델로 각광받았다. 이때부터 애얼음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27세의 아카데미 강사 돈 리처드슨과 스캔들성 연애를 시작했고, 부모님이 드물게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실을 숨겼다. 결국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 리처드슨이 켈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레이스의 재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생방송 초창기 시절 수십 편의 황금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1949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레이메온 듀메시의 딸 역으로 연극 아버지 The Father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할리우드로 향했습니다. 1950년대 초 전설적인 서부극 하이 눈 하이 눈 1952에서 게리 쿠퍼의 젊은 퀘이커 교도안의 역을 맡으면서 그녀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쿠퍼와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고, 그레이스 켈리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정상에 오른 후 그레이스의 연애사는 스튜디오 홍보 부서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했다.
그녀는 상대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리 쿠퍼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1953년 영화 mambo 촬영 당시에는 클라크 게이블과 열애설에 휩싸였고 훗날 아프리카의 텐트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단둘이 있을 때 달리 뭘 하겠어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다이얼 M4 메오데오 제작 중에는 레이 밀랜드와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는 밀랜드에게는 이혼 위기를, 순수한 이미지의 그레이스에게는 스캔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 올레 카시니, 프랑스 배우 장피에르 오몽과도 연문을 뿌렸고 빙 크로스비나 윌리엄 홀든 같은 스타들의 내연녀라는 소문도 돌았다. 연애 열풍 속에서 그레이스는 영화 컨트리걸 1954에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알코올 중독자의 지친 아내 역을 맡아 기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험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1955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섰을 때조차 그녀의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카 수상에 대해 실망스러울 정도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기자들에게 나는 항상 그녀의 동생 패기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955년 5월 칸 영화제에 참석하던 그레이스의 인생은 그녀의 업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파리 매치 편집장 피에르 갈랑트와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의 남편이 기획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레이스는 모나코 궁전에서 레니의 3세 대공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1세였던 레니의 3세는 막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나코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프랑스와의 조약에 따라 대공이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모나코는 프랑스의 지배해 놓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레니의 3세에게는 아내와 후계자가 필요했고 모나코를 다시 세계 무대에 알릴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그 만남은 전설적이었다. 그레이스는 노동 파업으로 호텔에 정전이 되어 머리가 젖은 채로 도착했지만 왕자는 그녀의 미국 미인에 단번에 반했다. 그레이스 또한 할리우드의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사생활 감시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역할을 갈망했다. 1956년 1월 주로 편지를 통한 짧은 구애 끝에 레니에르 왕자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 계약에는 무려 200만 달러의 지참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지불하며 딸에게 자기를 사주는 꼴이라고 불평했다. 1956년 4월 18일 전 세계는 세기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숨죽였습니다.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할리우드 스타가 모나코의 그레이스 공주가 되는 모습을 TV로 시청했습니다. 비단과 레이스, 그리고 왕실 예식이 어우러진 화려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자 그녀의 새로운 삶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배우 경력이 갑작스럽고 강제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레니의 4세는 모나코가 일하는 공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대사를 외울 때와 같은 규율로 새로운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캐롤라인 공주, 알베르 2세 왕자, 스테파니 공주, 이렇게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왕비였으며 모나코 사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작은 섬나라를 세계 엘리트들의 놀이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때때로 사랑에 불타는 괴물이라고 불렀던 열정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륜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닙은 심지어 평생 가까운 친구로 남았던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예스 친구들과도 연관되었습니다. 레니의 4세 국왕 또한 바람기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궁궐은 집이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잃어버린 배우 경력에 대한 갈망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1962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그녀에게 영화 마니의 주연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간절히 승낙하고 싶었고 레니에르 3세 국왕도 잠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나코 국민들은 공주가 도벽 환자 역할을 맡아 남자 숀 코너리와 키스하는 장면을 연기한다는 생각에 격분했습니다. 결국 그레이스는 그 역할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상처가 그녀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후 시 낭송회를 열거나 1976년 20세기 폭스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 작은 활동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이 복잡한 삶의 마지막 장은 1982년 9월 어느 월요일 아침 운명적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공주와 막내딸 스테파니는 여름 별장인 록 아게를 떠나 모나코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 SD1에는 스테파니의 새 학기를 위해 다림질해야 할 드레스들을 비롯한 짐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이 옷으로 꽉 차서 운전기사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운전에 자신이 없었고 솔직히 운전도 서툴렀지만 그레이스 공주는 35분 거리를 직접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그들은 좁이고 위험한 CD 37번 도로로 향했다. 이 도로는 급커브와 아찔한 낭떠러지로 유명했다. 출발 후 약 10분쯤 지났을 때 악마의 저주라고 불리는 커브길 근처에서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그들의 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 차는 급커브를 돌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시속 여든 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돌로 된 옹벽을 부수고 36m 아래 산비탈로 곤두박질 쳤다.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빙글빙글 돌다가 한 정원에 처박혔다. 사고 소리를 들은 인근 정원사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는 찌그러져 있었고 스테파니는 운전석 창문으로 기어 나오려 발버둥치며 엄마를 꺼내줘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의식을 잃은 채 차 뒷좌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린세스 그레이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병원은 이처럼 심각한 외상에 대처할 만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 측의 초기 보고에서는 부상이 경미하다고 했는데 이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심각했다. 그레이스는 다발성 골절을 입었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 CAT 결과 진짜 원인이 밝혀졌다. 그레이스는 운전 중 가벼운 뇌졸중을 겪어 의식을 잃거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던 것이다. 바로 이 의학적 사건이 차를 무기로 바꿔놓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이스의 뇌 손상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말해왔던 식물인간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족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2년 9월 14일 밤 10시 30분 프린세스 그레이스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당했습니다. 그녀는 52세였습니다. 아에도는 전 세계에 베어졌습니다. 그레이스 왕비는 사흘 동안 공개된 관에 안치되어 두 손에 십자가를 든 채 안치되었습니다. 장례식은 9월 18일 26년 전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장소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관을 따라가며 오열하는 레니에르 왕자의 모습은 왕실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궁궐 어디에서나 그레이스 왕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그리말디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녀의 대리석 묘비는 단순하게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평생의 열정을 바쳐 지켜낸 직함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여인이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고풍스러운 의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았던 전설적인 인물 수많은 역할을 소화했지만 어쩌면 그 어떤 역할에도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레이스 켈리라는 브랜드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여전히 패션 아이콘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에르메스 켈리백과 1950년대의 시대를 초월하는 뉴룩과 동의어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녀는 할리우드의 냉혹한 현실과 유럽 왕실의 막강한 압력을 견뎌냈지만 결국 바람부는 산길에서 갑작스럽고 조용한 배신으로 자신의 몸을 앗아갔다. 그레이스 켈리를 떠올리면 마치 유리처럼 귀하고 투명하면서도 쉽게 깨질 것 같은 수정 같은 아름다움이 생각납니다. 그녀의 삶은 아무리 아름다운 동화라도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결코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과
도둑을 잡아라 같은 영화 명작들을 남겼고 모나코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세 자녀를 두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애틋하게 하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 필라델피아에서 온 소녀 이름만 빼고 모든 면에서 여왕이었던 그녀.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그레이스 켈리의 이야기는 그녀의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롤모델로 삼는 모든 여배우 지망생들과 비록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이 힘인 동시에 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일을 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그녀의 경력을 회고하며 그레이스를 완벽한 히치콕 금발 미녀, 즉 눈으로 덮인 화산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바로 그녀의 매력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나코의 엄격한 규율도 완전히 꺼뜨릴 수 없는 내면의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그녀는 시 낭송회나 영화 내레이션을 통해 무대로 복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다음 행보, 다음 도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다음 방법을 찾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CD 30마일번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충돌 사고는 여전히 집중적인 조사와 음모론의 대상입니다. 수년 동안 17세 스테파니가 운전석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녀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충돌의 경위와 정원사의 증언은 결국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스테파니는 단순히 좌석 반대편으로 밀려났을 뿐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어머니는 운명의 희생자였고 저는 그 후유증의 희생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이후 모나코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공국은 현대적인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레니에르의 슬픔은 거대했고 그는 예전의 모습을 잃고 과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의무에만 매달렸을 뿐 그레이스가 그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2005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그레이스 곁에 묻혔고 마침내 가족 묘지에서 재회하여 영원한 안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성당을 찾아 그레이스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그들은 그레이스 패트리샤라는 이름을 보며 스크린에서 미소 짓던 시크한 금발 미녀를 떠올립니다. 해군 제복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디딘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를 위해 모델로 일했던 여인, 가장 강력한 감독들에게 맞섰던 배우, 그리고 화창한 9월 아침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를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50년대의 기대와 자신의 현대적인 감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유명인에서 왕족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지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품위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수줍은 필라델피아 소녀에서 브로드웨이의 신예 배우, 할리우드의 전설, 그리고 마침내 여왕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변신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는 각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지만 마지막 역할, 즉 여왕이라는 칭호 뒤에 숨겨진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녀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레이스 켈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 관객이 아버지든 영화 감독이든 아니면 온 나라든 간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그 완벽함을 이루어냈지만 그녀의 삶은 도자기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왕족의 칭호와 아카데미상 이면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갈망으로 뛰는 평범한 마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설과 작별하지만 그녀의 삶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더섭지만 인격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너무 일찍 무대를 떠났지만 그녀의 연기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편히 잠드세요, 공주님. 당신의 동화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남긴 마법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20세기에 미친 지울 수 없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특유의 화려함을 유럽 왕실의 고풍스러운 세계에 불어넣어 모나코 공국을 암흑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외교와 홍보의 걸작이었지만 동시에 균형을 찾기 위한 인간적인 고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알베르 2세 왕자는 환경운동을, 캐롤라인 왕비는 예술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죽음은 또한 이 지역의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병원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그녀가 겪었던 장비 부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다른 환자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죽음조차도 유익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지중해 위로 해가 지고 몬테카를로 카지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레이스 켈리가 궁전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눈에는 바닷물의 푸른빛이 반사되고 입계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공주이자 배우 그리고 한낱 여인, 이 모든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역사책 속의 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정신에 너무나 작은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살아 숨쉬는 자연의 힘과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레이스. 당신의 이야기는 필라델피아의 돌멩이, 할리우드 영화 필름, 그리고 모나코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빛나는 존재였고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당신의 빛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조금 덜 아름다워졌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함께했기에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에서 왕관이 줄 수 없었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전설 배우 공주 그리고 어머니 그레이스 켈리, 당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